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거울 유런과 관련된 그 내용을 이어서 지금 이제 사회 인지신경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결국 뇌에 관한 얘기인데 넓게 봐서는 이제 신경과학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신경계 뇌 이런 개념 소개했고, 인지가 어떤 정보 처리, 쉽게 하면 인식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개념이 너무 이렇게 좀 엉터리고, 이제 어떤 정보 처리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죠. 인지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자면 또 이렇게 제 욕심급 소개하자면 또 말이 길어질 테고 앞 시간 너무 길게 했어. 지금 이제 제가 걱정인데, 이 사회는 뭐요? 바로 나 하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우리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처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요. 결국 거울 유런을 통한 모방 공학을 통해서 타인 인식과 나의 인식이 어떻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시스템화에서 후천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잘 발달하고, 그것이 안 되어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사회인지신경과학이고, 결국 이것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사소하게 한두 사람, 우리 쉽게 해서 친구, 이성, 동성, 가족 이런 것도 다 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도 다 사회인지신경과학에 해당하겠지만 좀 더 복잡할까요? 철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논의해오는 소위 윤리, 도덕, 정의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자, 공감과 편견. 우리는 공감은 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공감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 앞서 옥시토신 얘기할 때 제가 주저주저 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말하는데, 옥시토신이 공감과 친밀감과 호감을 높여주는 대신 나와 가까운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호감을 높여주는 대신,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 내가 낯설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편견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옥시토신이 편견을 높여줘요. 이 옥시토신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앞에서 첫째 시간에 제가 하려다 말았던 그 얘기가 지금 공감 편견하고 관련돼서 옥시토신 얘기를 했고, 자, 옥시토신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공감한다는 결국 우리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우리와 다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아니다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즉, 공감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나와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라는 바운더리 안에,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구별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이 강할수록 편견이 높아져요. 자, 이선 동경 양면처럼,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경 양면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그것이 관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회 인지신경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울 유런과 관련해서 보기 전에 지금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으로 지금 여기 얘기하려고 그림을 올렸어요. 이 그림을 왜 넣냐면은 이 시간이 요 페이지 이후에 띠이랑 띠겉질이라는 것을 소개할 거예요. 띠겉질은 피질이란 한자말에 한글 쓰기를 할 때 띠겉질이 하거든요. 이랑은 주름이 지지 않은 부분을 이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띠랑이나 띠겉질이나 그죠? 띠피질이라는 말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띠랑이나 띠겉질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요걸 또 한자말로 바꿀 때는 대상회라고 불러요. 이거 이름이 여러 개 있어서 여름에 저나 골치 아프죠. 그런데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신생학문이라 이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이렇게 쓰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라도 또 이와 관련해서 책을 보실 때 이 용어가 통일이 안 돼서 이것저것 쓰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 그 이름을 몰라서 낯선 것처럼 여겨줄 수 있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머리가 아프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자말 그리고 한글 다 소개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띠랑 띠겉질은 이게 한글 쓰기고, 한자말로는 저는 배우기로 대상회로 배웠어요. 이 대자가 띠대자예요. 한자말로. 상자가 모양상 띠 모양의 회예요. 회는 뭐라고 했죠? 이랑을 회라고 또 부른다 했죠. 그래서 대상회 또는 띠랑 띠겉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대상회 띠랑 띠겉질이 어딘지를 보려고 지금 실제 사람의 뇌를 가지고 지금 소개하려는 거. 자, 이거 뇌, 오른쪽 뇌, 왼쪽 뇌 반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왼쪽 뇌, 그죠? 왼쪽 뇌의 안쪽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마 쪽에 뒤통수, 이 손에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자, 잘랐다 했는데, 요거는 첨언하자면은
사실 잘린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잘렸죠. 손에도 잘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렸지 이 부분들은 잘린 게 아니죠. 즉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이렇게 서로 감춰져 있던 것이 즉 겹쳐져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죠. 자 어쨌든 이 잘린 것 중에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른쪽 뇌와 왼쪽 뇌에 있는 피질 우리 피질, 껍데기를 얘기했는데 피질, 겉질에 있는 오른쪽 뇌, 좌방구와, 우방구와, 오른쪽 뇌인데 우방구죠. 우방구와 왼쪽 뇌, 좌방구의 피질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소통, 즉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축삭들이 지나가는 부위가 바로 여기예요. 이걸 한글 쓰기를 할 때는 뇌들보라 얘기를 하고 한자 쓰기를 할 때는 뇌량이라 그래요. 즉 뇌를 잇는 다리란 뜻이죠. 요 그림은 뭐냐면은 뇌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뇌 피질, 겉질 아니에요? 여기 이제 유런의 세포체들이 있을 테고, 그죠? 뭐 당연히 가지돌기 달려서 축삭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바로 요 부위가 바로 뇌량, 뇌들보, 바로 요 부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부위. 요 부위에 해당하는 거. 자, 요 희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 희게 보이는 부분. 여기 왜 희게 보이는지 말씀드린 적 있죠? 바로 축삭이 마리집으로 이루어졌는데, 마리집이 바로 이게 지질, 쉽게 해서 지방의 그런 세포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똘똘똘똘 말고 있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희게 보이니까, 우리 지방이 희게 보이니까 그게 희게 보인다 해서 이거를 뭐 백질 이렇게 부르고, 세포체들이 있는 이 겉질 부위를 회백질. 요거는 백질. 글자가 백질, 회백질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오늘 수업과는 직접적 관계 없습니다만 배웠던 이게 바닥액이요. 바닥액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희게 보이지 않고 회백질로 보이죠? 잠깐 어둡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도 바로 세포체들이 모여있고 여기 있는 세포들이 또 축삭을 이렇게 그죠? 우리 배웠던 대로 1차 운동피질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축삭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이 바닥이 모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자 여기서는 우리는 이게 바로 이 뇌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지금 오늘 수업과 관련된 이걸 보다 보니까 자꾸 앞에 걸 얘기를 하게 돼서 이래서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 부분, 뻥 뚫린 부분. 이게 뭐죠? 이 뻥 뚫린 부분. 이게 바로 뇌실이에요, 뇌실. 그래서 뇌실, 오른쪽, 왼쪽에 각각 하나, 그리고 두 개가 만나는 뇌실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 뇌실이 총 4개인데 지금 뇌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거 있죠, 뻥 뚫린 부분. 여기 이제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었을 텐데, 여기 바로 지금 왼쪽 뇌에 있는 뇌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이 부분은 잘라붙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위치상 이쯤 이렇게 위치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손에 앞에도 이거 뻥 뚫린 부분이 있죠. 이 안에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었을 텐데 이것도 뇌실이에요. 그래서 뇌실이 좌우에 하나, 둘, 그리고 중간에 만나는 부분 셋, 그리고 손에 앞에 4개 있고 그래서 여기에 뇌척수액이 채워져서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쭉 척수 중심관 안에까지 채워져 있고 그리고 요 손에 발 앞에 요 구멍이 있어서 요리로 뇌척수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쭉 이렇게 돌아다닌다, 채워진다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죄송해요. 시간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걸 보다 뇌실 얘기도 하고 좀 바닥 얘기도 했는데 자, 돌아가서 어디? 뇌량, 뇌들보. 자, 뇌량, 뇌들보가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띠긋질, 띠랑 대상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하게 하는데 바로 띠긋질 또는 띠랑 대상회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뇌량을 쭉 둘러싸고 있다라고 여기지는 즉 뇌량 주변에 있는 이 부분을 대상회, 띠긋질, 띠랑이라 그래요. 왜? 뇌량을 이 벨트처럼 이렇게 쭉 감싸고 있다. 이래서 띠대자 모양상자에 대상회, 또 띠긋질, 띠랑이 불러요. 자, 이 중에 어디? 띠긋질 중에서도 이 앞쪽 띠긋질. 여기는 앞쪽 띠긋질이라고 한글로 쓰거나 아니면 한자말로 전대상회 아니면 피질 부분을 얘기하는 전대상 피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에 거울 유린이 있어요. 왜 있죠?
지금 이만큼이 전두엽. 그 중에서도 지금 전대상, 앞쪽 띠끝질이나 전대상 회 또는 전대상 피질,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죠? 전전두 피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거울 유런이 있어요. 거울 유런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울 유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요 페이지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간 편견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통증과 관련해서. 자, 우리 뭐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뭐 있지만 우리 통증이라는 용어는 학기 초에 우리 활동전이 얘기를 하면서 국소마취제 얘기하면서 통증 얘기하고 통증이 소위 정신적인 경험, 어떤 마음의 내용 중의 일부인데 이 통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런 물리적 수준과 관련된지 얘기하면서 심신이원론까지도 제가 거창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통증, 바로 이 통증, 지금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통증이 소위 윤리, 도덕적인 판단이나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감각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윤리학,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회인지신경과학인데 뭐 그거하고 뭐 무관하지 않죠. 신경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윤리학 하면은 야 이거 뭐 도덕, 이거 철학자들 뭐 이런 거 다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학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 신경계 뇌에 관한 연구 내용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뇌에 관한 내용을 점점 우리처럼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내용보다 더 심오한 내용들이 점점 밝혀지면서 뭐 윤리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개념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삶의 방식을 뇌의 입장에서 설명해보자 하는 것이 신경윤리학이에요. 그런데 신경윤리학에서 그러면은 윤리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즉,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우리 뭐 인간이라는, 우리 중심적으로 뭐 규정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이런 종내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타인을 윤리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볼 수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반려묘나 우리가 입으로 먹던 그리고 뭐 우리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가축화시킨 소나 돼지나 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죠? 뭐 즐겁게 맛있게 우리 입장에서 먹지만 그런 횟집에 있는 어항 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걔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윤리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기준을 잡는 것이 뭐냐? 통증이에요. 즉 그 동물이 통증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신경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윤리적인 기준을 잡아서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바로 신경윤리학에서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자, 통증. 자, 그런데 통증은 영어로 pain이라고 번역하고 고통이 있죠. 우리는 제가 팔이 부러졌다, 베었다, 여기에 뭐 질병이 나서 여기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통증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즉 달리면 페인은 감각적이고 물리적이라면은 고통이라 번역하면서 우리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이잖아요. 이 고통은 영어로 suffer, S-U-F-F-E-R-I-N-G, suffering 또는 hurt. 내가 열애를 하다가 헤어졌다, 차였다 하면은 신체의 물리적인 감각적인 페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는 고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suffering, hurt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과 통증, 영어로 하면 pain과 hurt를 지금 소개를 하려는 거예요. 자, hurt. 아까 신경윤리학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는 대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까지일까? 그 기준은 뭘까? 얘기할 때 그 대상이 페인과 관련된 시스템, 즉 통증과 관련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 그 대상이 hurt, 고통을 경험했다고 여기지는 이러한 신경 시스템이 있냐? 왜? 신경윤리학이니까 뇌 시스템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대상을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대해야 된다. 당연히 사람 포함될 테고 어디까지 포함되냐면은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그 비싸죠. 문어, 그리고 꼴뚜기, 오중이가 아니라 오징어. 즉 이 녀석들 두 종류라 그러잖아요. 문어 같은 경우에도 머리에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으니까 머리에 다리가 붙어 있다 해서 두 종류라 부르는데 이 두 종류 녀석들도 바로 통증, 페인과 허트, 고통과 관련된 신경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어 같은 경우 우리처럼 뇌 척수가 있지 않아요.
신경계는 있지만 우리처럼 뇌, 척수 이런 식으로 나뉘지도 않는데도 이 녀석들도 뭐 이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윤리학에 대해서 뇌를 통해서 연구하는 신경윤리학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그죠? 문을 잡아서 막 숙회도 해먹고 회도 해먹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신체적으로 해쳐서 그 사람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랑 신경윤리학적 그런 주장으로 보자면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은 차치하고 소, 돼지, 말, 우리 늘 먹는 참 그죠. 남의 시체를 먹는 건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의 바로 이러한 통증, 고통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공감, 편견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 윤리적, 도덕적 행동이 결정되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중에 지금 통증 얘기예요. 서로 너무 길죠. 자, 통증, 페인은 지금 여기 피부에 만약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뭐 부러졌다든지 칼로 베었다면은 그 통증 정보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시상을 거쳐서 몸감각 끝질. 몸감각 끝질이 바로 1차 체감각 끝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질. 우리 피질이라 얘기하죠. 또 한자말로 썼으니까. 자, 시상 우리 배웠죠. 시상은 뭐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시상을 거쳤다가 간다 했어요. 즉 달리 얘기하자면은 1차 체감각 피질, 몸감각 끝질. 이 경우에는 1차 체감각 피질, 몸감각 끝질로 신호가 가기 전에 여기에서 한번 시냅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 감각 정보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여기서도 시냅스를 해요. 제가 좀 다 시냅스 하는 거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린 그만큼 좀 할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가서 우리 시상을 배웠으니까 시상을 거친 다음에 몸감각 끝질로 가요. 자, 여기 그런 얘기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병렬적으로 이것이 쭉 가서는 어디? 바로 우리 편도체도 배웠죠. 해마도 좀 배웠었어요. 시상하부는 시상 바로 밑에 있다 해서 시상하부라 부르는데 우리 뭐 시상하부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얘기한 적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앞에 사진 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던 띠긋질로 가요. 띠긋질 중에서도 이 앞쪽 띠긋질로 가요. 그래서 이 앞쪽 띠긋질로 가는 이 정보는 바로 허트, 고통과 관련된 것을 처리하고 바로 병렬적으로 그 신호가 1차 체감각 피질, 몸감각 끝질로 가는 것은 통증 정보를 처리해요. 그래서 병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띠긋질에 고장났다. 즉 뇌졸중, 제가 뇌졸중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뇌졸중이 일어나서 이 앞쪽 띠긋질에 있는 세포, 즉 거울류는 여기 있다 했잖아요. 얘가 고장났다면은 제가 여기에 칼로 베이거나 그죠? 부러져도 아픈데 안 아파요. 저는 아픈데 안 아픈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도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뭐요? 페인은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멀쩡하니까 통증, 페인은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서 결국은 내가 소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험해야 될 허트를 가능하게 하는 이 부위, 거울류를 포함한 이 전대상 피질, 앞쪽 띠긋질, 전대상 피질이 막혀졌기 때문에 허트,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데 안 아프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병렬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앞쪽 띠긋질과 관련된 고통 부분은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었어요. 정서적 측면이다. 자, 이거 관련해서 여기 동영상 하나 보고 또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린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생각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개발 우유에 시음회를 한다고 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과거에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몸에 많이 무리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던 이들 중 2명에겐 제작진이 미리 역할을 주었습니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어딘지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우유는 다른 데서 쓰지 않는 약간 신물질을 저희가 좀 첨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콜라겐, 이바프렌이라든가 이런 어떤 독특한 저희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넣기 때문에 아마 맛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민감한 분들은 그 맛을 갖다가 약간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고. 실험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제 시음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우유의 맛과 향을 체크했습니다.
맛이 그냥 덜 강해서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했고 그리고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 그 정도. 처음 먹었을 때 가볍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있고 물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옅은 기분이다. 네, 예. 마신 지 얼마 1년 됐나? 예, 속이 참 어떻게 안 좋으세요? 체했을 때 저도 더 그럴 것 같아요. 사전에 제작진과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뭔가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이자 다른 참가자들의 낯빛이 변합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나름대로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후 이상이 없는데 새로운 다시 우유에 대한 맛을 묻자 반응이 달라집니다. 과민 반응이 올 수는 있거든요. 저는 공복에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가벼운 게 아니고 약간 무거워진 느낌이세요? 무겁다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체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딱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입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게 맛이야. 좀 비리다고 해야 되나? 제작진은 다른 우유라고 하고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유는 신선한 것이었고 처음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팩으로 된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 오래된 될 수 있는 그 우유 있잖아요. 이때 또 한 사람이 우유를 토하며 심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역시 제작진과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또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약간 우유컵을 잘 안 씻어서 그런가? 그럼 약간 뭐 처음에 딱 그 우유 비린 맛을 제가 원래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약간 그 먹었을 때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되게 비린 냄새가 되게 많이 나서 먹기가 좀 꺼려지는 거 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우유 시음의 다음 날 몸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한 참가자를 만났습니다. 뭐 정신없이 가려운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는 뭐 여긴가 뭐 어디가 간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진짜 간지러운 거 아토피보다 더 간지러운 거 있잖아요. 그 여기만 그러다가 이제 온몸 밤이 되니까 이렇게 온몸이 진짜 열이 나면서 너무 진짜 막 긁었는데 여기가 진짜 빨개지고요. 팅팅 붓고 막. 그러니까 긁어도 보통 때는 이렇게 많이 붓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막 많이 붓고 막 이렇게 됐어요. 원래 또 두드러기가 노출 부위에 잘 생겨. 뭐 일종의 식중독이니까 그 우유가 맞지 않으면 첫째 우선 설사하고 두 번째 피부에 발진이 나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은 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감을 넘어 발진과 두드러기라는 물질적인 증상을 낳은 것입니다. 네. 동영상이 길었습니다만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앞 시간에 거울유런에 대해서 소개했고, 거울유런을 토대로 한 모방 공감이 부지부식간에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또 의식적인 그러한 수준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토대로 사회 인지신경과학이라는 걸 살펴보는 중에 바로 공감, 편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사회적인 행동상에 영향을 미치고 받는지를 보고 있어. 그 중에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온전한 개초로서의 삶에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윤리 도덕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통증, 페인과 허트, 고통이 어떠한 기준이 되어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앞서 봤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동영상을 본 거예요. 왜 이 동영상을 봤는지 짐작이 가나요? 바로 뭐요? 부지불식간에 거울유를 통해서 모방 공감이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인지라는 이름으로 즉 인식이 되어서 어떻게 페인이 왔죠. 가려움이 심해지면 페인이에요. 그죠? 무엇이든지 정도가 심해지면 이것은 다 그죠? 뭐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다, 중용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심해져서 페인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허트,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느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바로 옆 사람이 멀쩡한 우유인데 옆 사람이 우액하고 토하고 그렇게 페인, 고통과 함께 통증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모방 공감이 일어나서 나의 신체도 페인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에 상관없이 전대상 피질. 내가 여기 다쳤다. 그러면 당연히 1차 체감 피질 작동할 테고, 물론 대척집이니까 이쪽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대척집이니까 이 왼쪽 손을 다쳤다면은 오른쪽 뇌에 해당하는 전대상 피질과 관련해서 앞쪽 디귿질과 관련해서 내가 고통을 경험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동영상에 봤듯이 내가 실제로 몸이 다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뭐 독성 있는 그런 우유를 마시고 내 속이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다 옆에서 그냥 흉내,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서 한 것인데도 내가 그걸 뭐죠? 신체적 고통이, 페인이, 물리적인 그러한 손상이나 작용이 없더라도 내가 뭐 공감을 통해서 나는 정서적으로 고통, 허트도 경험했는데 어떻게 신체에 페인으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경우에는 여기 이마 쪽이고 여기에 뒤통수 쪽, 요 손에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디귿질이죠. 전대상 피질, 이 부위가 관여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이나 정서적 고통에 상관없이 전대상 피질과 아나전두 피질 활성화가 일어난다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소위 사회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은 좀 전에 봤던 동영상의 예도 이 경우를 설명한 예가 되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한동안 문제시 되어서 많이 매스컴에 언급되었던 지금도 여전히 문제지만 왕따시키는 것, 심리적으로 그렇게 어떤 학대,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임하는 것, 정서적 학대하는 것, 이런 것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상해 공격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 경우에도 그런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한다면은 이거 신경윤리학적으로 그런 사회적 그런 상황에서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이버볼 게임 이건 뭐냐면은 뇌 스캐너 안에 들어가서 뇌의 활동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하는 중에 그 기계장치 안에서 내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여기 캐릭터가 한 서너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캐릭터가 나에 해당하는 캐릭터고 나머지 캐릭터는 옆에서 또 이제 뇌 영상을 찍고 나와 같은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캐릭터예요. 실제 옆에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주어지는 그 캐릭터들이 공놀이를 하는데 그래서 사이버볼 게임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볼 게임이 아니라 사이버 상황에서 하는 볼 게임이라서 사이버볼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공놀이를 하다가 나에 대한 캐릭터에게는 다른 녀석들, 다른 캐릭터가 공을 안 줘요. 지네들끼리 공놀이를 주고받아요. 즉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게임 안에서. 나는 그걸 모르죠.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런 식으로 나에게 해당하는 캐릭터, 내가 직접 공놀이 하는 게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캐릭터에게 공을 안 주는 이런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실험자가 지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지금 당신이 해당하는 그 캐릭터에 지금 공이 갖고 있지 않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대상 피질, 앞쪽 디귿질이 활동을 안 해요. 즉 심리적으로 내가 괴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하는 중에 서서히 나의 캐릭터에 해당하는 글쎄 공을 안 주고 지네끼리 논다면은 바로 전대상 피질이 활동하면서, 즉 뇌 스캔을 통해서 보면 활동하면서 나는 심리적으로 불편감, 즉 고통이랄까 그런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 내가 실제 공놀이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게임 속에 있는 하나의 캐릭터인데도 나는 그걸 통해서 거울유를 통해서 모방 공감하면서 그 캐릭터가 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고통, 전대상 피질이 활동하면서 그러한 불편함,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러한 영유아의 경우에 특히 그렇고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만성적인 아니면 일시적이면 급격한 그러한 정서적 학대나 방치 이런 물리적인 것 포함해서 아니면 물리적인 것 빼더라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신체적으로 하는 것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슬라이드에서 아까 육체적 고통이나 정서적 고통이 진배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죠. 자, 그걸 지금 사이버볼 게임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증거를 가지고 소개해드린 거예요. 자, 통증과 고통의 상호작용. 자, 그런데 지금 통증, 페인하고 허트가 상호작용한다는 거 우리 앞서 그런 우유 시험을 통해서도 이미 봤었고 제가 설명 중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증, 내가 페인이 심하다 하면은 예를 이렇게 들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너무 머리도 아프고 몸이 불편하다, 즉 페인이 심하다, 페인이 있다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제가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을 겪고 있다. 지금 중간 시험 기간이다.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본다면은 그 사람보다 제가 심리적 고통, 허트가 더 심해요. 즉 전대상 피질이 더 활동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상호작용했으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열애를 하다가 헤어져서 내가 신체적으로 페인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허트, 고통스럽다. 그래서 전대상 피질이 지금 과민해 있다. 이런 상태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지금 감기에 감염되었다. 그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신체적으로 더 페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신체상의 그런 질병, 발병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왜? 상호작용하니까. 그래서 우리 앞서 코로나 한 3년 동안 그렇게 막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시 될 때 그때 매스컴에서나 전문가들이 뭐라 얘기했죠?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방어한다 할 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신은 건강하게 하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다. 왜? 우리가 신체가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이런 표어도 있었나요? 예,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런 표어도 있었는데 그 신체적으로도 이 건강을 잘 유지하면은 심리적으로도 편안하니까 즉 외부의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켜내는 힘도 강하다. 이게 바로 고통과 통증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도 바로 지금 물질과 정신 간의 관계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페인이라는 물리적인 자극과 고통이라는 심리적인 것 사이의 상호작용을 대별해주는 하나의 표라고 이렇게도 여겨져요. 자, 그러면서 지금 타이레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타이레놀은 페인을 없애기 위한 약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타이레놀 복용하면은 이 고통, 허트도 경감이 되죠. 예를 들자면은 제가 면접을 보러 간다.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고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타이레놀을 그것을 한 30분 전에 먹으면 효과가 있냐? 타이레놀을 미리 먹고 가면은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두통이 있다거나 이거 상처가 났다거나 치과 치료를 받아서 진통제를 먹는 것이 아닌데 타이레놀을 먹고 가면은 그러한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뭔가 이렇게 허트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것이 훨씬 덜해지거나 없을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증과 고통 사이의 상호작용의 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약물이 아니라 우리는 또 정신과 육체가 별개가 아니라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다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니까 사회적으로 지지가 있다.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1차 양육자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성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내가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 즉 사회관계 넓은 사람은 장수하고 그죠? 노인의 경우에도 행복도 없다. 이런 얘기 있었죠. 다 그것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소위 아프면은 행복도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회적 지지가 있게 되면은 통증에 대한 고통에 대한 민감도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까 영유아 같은 경우에 트라우마, 1차 양육자의 관계가 트라우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애착, 볼비가 얘기한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면은 그 시기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사회적 지지 관계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다 확률적이지만 높아지고 해서 이것이 성인이 되었어도 그러한 사회적 지지 관계를 잘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물리적인 페인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쉽게, 즉 민감도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만큼 힘들어하지 않고, 그리고 진통제 사용량도 떨어지더라는 거. 자, 만약에 이 경우에 반대 경우 볼비가 얘기하는 그런 불안정 애착을 경험했다면, 즉 아동기의 그런 방임이나 학대, 심리적인, 신체적인 그러한 페인과 허트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진통제 사용량뿐만 아니라 고통이나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행복도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만성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경험하겠죠. 만성 스트레스를. 그러면 뭐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PTSD에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PTSD를 겪을 확률이 높다. 왜?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가 어떤 역할을 주는, 어떻게 해서? 바로 신체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줘서 쉽게 취약해질 수 있어.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될 수 있다? 바로 1차 양육자의 초기 경험에 그 뿌리를 둘 수 있고, 그 초기 경험의 뿌리와 관련해서 바로 거울 뉴런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도 지금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좀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거 지금 전대상 피질. 지금 요것은 요 경우는 뇌를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상 피질 부위를 활동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뭐요? 자기가 신체적으로 페인을 경험했을 때랑 내가 보고 친구가 자기가 친밀감을 갖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전대상 피질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거의 이렇게 중첩되게 오버랩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전대상 피질이 뭐가 있기 때문에, 거울 뉴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럽인이 이 지금 다른 자기와 같은 유럽인의 얼굴에 이게 주사바늘이 꽂히는 거 보면은 전대상 피질이 막 활동해요. 왜? 거울 뉴런 반응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기와 같은 유럽인이 아니라, 유럽인이 이거는 지금 유럽인의 뇌의 전대상 피질 활동을 촬영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지금 자기와 동일한 유럽인의 지금 얼굴에 주사바늘이 꽂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대상 피질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울 반응 때문에 결국 자기가 신체적으로 페인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공감을 통해서 허트를 경험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에 유럽인이 아니라 다른 자기가 우리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즉 공감하지 못하는, 즉 공감이 높아지면 그만큼 편견이 높아진다 했죠. 이 제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그들,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주사바늘에 꽂히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은 이 거울 뉴런이 이렇게 전대상 피질, 즉 근대상 피질에 있는 거울 뉴런이 이만한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공감과 편견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감이 높으면 그만큼 편견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그렇게 양면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또 뭐냐면은 지금 유럽인이 할까요? 백인이 할까요? 흑인이 있으면 백인이 흑인을 딱 처음에 보면은 짧은, 즉 무의식적이랄까요? 짧은 순간에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져요. 편도체는 우리에게 불안, 스트레스, 뭔가 긴장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부위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배외척 전전두 피질, 우리 배외척, 복내척 이런 거 배웠었죠. 배외척 전전두 피질이 활동화되어서 활동이 일어나면서 이 배외척 전전두 피질이 편도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해서 편도체 활동을 줄이고 전전두 활동이 증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어진다. 즉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부지불식간에 나와 다르다는 이름으로 편견과 관련해서 편도체가 딱 활성화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 즉 사회적으로 잘 양육되어서 전전두 피질이 잘 발달하게끔 그렇게 성장했다라면은
곧 이어서 전전두 피질이 편도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바로 전전두 피질의 배외측뿐만 아니라 지금 전대상 피질은 어디에 해당하죠? 전대상 피질은 전전두 피질 중에 내측 전전두 피질에 해당하죠. 우리 내측, 배외측, 복측 전전두 피질 배웠잖아요. 바로 전대상 피질은 바로 내측 전전두 피질에 해당해요. 그래서 배외측과 내측 전전두 피질이 잘 정상적으로 발달되어서 우리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거울유런이 잘 발달되어서 바로 편도체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도록 편도체를 딱 누르뜨리고 이 사람은 잘 사회화된, 잘 교육된, 잘 발달된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부지불식 간에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편견과 그로 인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된 상태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면은 우리 앞선 시간에서 봤던 그런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 중에 한 예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부터 공감과 편견 사이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처음 얘기할 때도 공감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와 관련해서 이건 against empathy, 아까 empathy는 무슨 뜻인지 sympathy는 무슨 뜻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요걸 우리나라에서는 공감의 배신이라 해서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이게 폴 블룸이라는 그런 예일대학교, 제가 기억하는 예일대학교라고 기억하는데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이에요. 즉 공감이 강하면은 한편으로 편견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정서적으로만 공감할 것이 아니라 앞서 봤듯이 전전두 피질, 즉 배외측도 있었고 그리고 내측, 그리고 내측에 포함된 아까 전대상 피질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울유런을 기능과 관련해서 잘 발달되어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주어진 선천적인 거울 기능이 잘 성숙 발달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 공감을 하는 것이지 소리급새를 들여들었을 때 옆에 소리급새도 같이 울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건강하지 못한 어떤 공감 아닌 공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편견을 그만큼 낳게 된다. 그래서 온전한 공감은 바로 편견을 누글뜨릴 수 있는 그런 잘 발달된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 사회적 동물로서 거울유런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수준이 이러한 건강한 온전한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공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우리가 아닌 그들, 다른 편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나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보복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공감이 높아질수록 편견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 수준도 높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그들에 대해서는 보복 수준도 높게 그렇게 판단 의사결정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여기서 보수주의, 진보주의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 보수 정치, 진보 정치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뭔가 안정적이고 기존의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수주의라 하고 진보주의는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것을 진보주의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 이러한 우리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편견이 나타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아닌 그들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아까 편도체가 먼저 활동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복 수준이 높지 않은 이런 경향성이 있다. 결국 변화에 대해서 뭔가 좀 저항하는 경우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편도체와 관련해서. 그리고 불안과 사회적 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안, 사회적 지지가 어떠냐에 따라 통증과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진다는데 바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리는 불안 수준도 떨어지고 우리가 아닌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관대해질 수 있고 반면에 불안 수준이 높다면 우리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보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의 1차 양육자의 그런 경험이 어느 만큼 중요하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심각한 문제를 가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다, 그들이다 편을 나눈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그러고 뇌과학자들이 그래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는 비합리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실제 그런 실험들이 있어요. 성인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 대상으로 여기 뭐 이제 실험 상황에 이제 참가하세요 하면서 이제 들어올 때, 자, 이건 실험에 참가하는 분들이 드리는 선물이 하면서 선물을 색깔을 두 종류로 해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보수인가? 파란색 진보인가? 어쨌든 뭐 색깔을 달리 한 다음에 마음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고르세요 하는데 고른 다음에 동일한 선물인데 색깔만 다르게 고르더라도 같은 색깔을 고른 사람들이 내는 의견을 더 지지하고 같은 색깔을 고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야. 바로 그런 시시한 차이, 아주 사소한 그런 차이에 있어서도 우리는 편가르기를 좋아한다는 거. 달리 하면은 우리는 아주 시시한 차이를 통해서도 공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차이죠. 근데 바로 그러한 경우에 그런 시시한 차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서로 공감할 때 다른 그들에 대해서는 편견이 높아질 때 바로 우리는 뭐요?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어지고 이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러한 선물을 골랐는데, 동일한 선물을 골랐는데 무슨 색깔을 골랐느냐에 따라 같은 색깔을 고른 사람들하고 더욱더 공감하면서 그렇게 푸지불식간에 모방하면서 그때 보상 경로를 보니까 보상 경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동일한 색깔을 고른 사람들에서 더 이타적인 행동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닌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높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비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감의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타고난 그울류론에다가 바로 후천적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전전두엽이 잘 발달될 때 우리는 건강한 공감을 할 수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온전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인지신경과학과 관련된 얘기고 이 얘기가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져요. 자, 이번 시간에도 많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